1월 17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주말 동안 추위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오늘 아침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원주 지방의 현재 기온이 영하 9.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0도로 역시 찬바람이 불면서 좀 쌀쌀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오후 한때 눈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강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먼저 2022년 이민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먼저 좀 정리해보고요. 또 원주시가 특산품을 활용해 관광식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 복숭아와 고구마를 활용한 꽁띠빵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고요. 또 강원도의 대표적인 사액서원 중 하나인 원주 칠봉서원이 최근 복원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 다시 듣기로 했죠. 원주 칠봉서원 복원 소식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1,933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94억 4,1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까지 설 명절 대비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 집중 지도와 비상 근무를 실시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며 체불 청산 기동반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횡성에서 올 로케이션한 레트로 무협 영화가 첫 선을 보입니다. 영화 제작사 크라임 매니지먼트는 지난해 5월 제작 발표회를 갖고 촬영을 시작한 레트로 무협 영화 짬뽕 비건을 다음 달 개봉합니다. 짬뽕 비건은 영화와 드라마를 막론하고 콘텐츠 시장 전반에 대세로 떠오른 레트로 열풍에 맞춰 2월 개봉을 확정하고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관내 21개소 농촌체험마을이 다양한 농촌체험, 휴양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특성을 살린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모두 15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보다 방문객 대비 매출액은 1.5배 이상 증가했고 미탄면 마하리, 얼음치 마을이 3억 원으로 매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미탄면 발군리 흰구름 산촌마을은 2억 6천만 원, 평창읍 대가리 산채 으뜸마을은 2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2022년 이민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들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직장인들 1월에 또 연말 정산을 앞두고 있는데 한상용 세무사 연결해서 세금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용 세무사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확대되는 등 종합소득세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달라지는 종합소득세 먼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올해도 이제 현금 영수증은 매년 이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자가 계속 이제 정부에서 세수 확대나 그 투명성을 위해서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올해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확대됐습니다. 그 확대된 업종 중에 중요한 것들 보면은 이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이랄지 또는 벽지나 장판 업자들, 그리고 자동차 세차, 그리고 가구 소매, 그리고 뭐 중고 가구나 그 모터사이클 수리업, 그다음에 사진기나 사진기 용품 소매업 요런 정도가 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그럼 이런 업종은
의무는 아니었나 보죠. 현금 네, 영수증. 작년까지는 의무 업종은 아니었고요. 작년에도 또 일부 업종들이 또 이렇게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이제 포함되었었고 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2022년부터 그럼 이제 의무 발행 업종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해당 업종 하시는 분들은 그 10만 원 이상 그 판매하실 때는 꼭 현금 영수증 그 고객이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을 안 하더라도 네. 발행을 해야 되는 의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워낙 뭐 소비자들이 현금 영수증을 좀 잘 챙기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크게 네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번엔 부동산 세금제도 변화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가 정비된다고 하는데 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상가 겸용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좀 달라지고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2022년 취득분부터 좀 해당이 된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부터 저 겸용주택에 대해서 그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이전까지 그 겸용주택이라고 하면은 상가랑 저 주택이 같이 있는 주택들 중에서 그 양도에서는 주택하고 상가 면적을 가지고 주택 면적이 더 넓으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그 전체에 대해서 그 비과세 여부를 이제 주택 1주택이면은 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만약에 이 주택 가격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상가는 상가고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로 보게 되면은 상가는 비과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택 면적이 조금 넓으면 주택으로 네네. 인정해줬지만 네, 전부를 올해부터는 이제 면제했었습니다. 네. 대신 9억 초과만 해당이 됩니까? 네, 9억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거고요. 9억 초과에 대한 복합 네네. 상가 주택에 대해서는 상가에 대해서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과세를 한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네,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네. 작년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이 12억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12억하고는 지금 9억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이 부분 그 12억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12억은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까? 네네, 아파트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만? 네, 고가주택이요. 네. 그렇군요. 단독주택도 주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 주택은 12억, 상가 주택 겸용은 지금은 9억. 겸용주택이고요. 예, 네, 그건 그렇습니다. 9억으로. 네네. 예. 자, 그리고 추가로 비사업용 토지의 단기 양도세율도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상향이 됩니까? 네, 요 부분은 이제 작년부터 이제 NH 사태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 중과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나 그 단기 양도세에 대해서 높은 세율 중과하는 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적용 안 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세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혜택이 생깁니까? 네, 상가 임대를 하신 이제 착한 임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50% 정도를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도 적용됐었고 여기 1년 더 연장되기로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가 임대인들께서 이제 임차인들에게 그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은 세액으로 공제해 주니까 좀 많이 인하를 좀 해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요건 자체가 조금 있어서 이제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임대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예. 건강보험료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요?
네, 그 건강보험료는 뭐 세금 문제는 아닌데요. 네. 이제 올해부터 뭐냐면은 기존에는 그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 3,400이 안 넘으면은 소득 월액 보험료라고 해가지고 추가 보험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예. 거기 이제 3,400만 원 기준으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타소득이 3,400이 아니라 2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건 요건 이제 근로자 본인에 대한 문제고요. 네. 이제 그 부양가족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 부양가족 기준도 2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3,400만 원에서 예를 들면은 뭐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뭐 가족 중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으면은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았었는데 3,400이 안 되면은 올해부터는 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으로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2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그 부양가족에서 이탈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니까 추가적인 그 건강보험 부담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장인들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그전엔 3,400만 원 네. 넘어야 추가 네네. 보험료를 냈었는데 이제는 2천만 원만 넘어도 추가 보험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네. 자, 그리고 이 그렇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또 청년층 지원 네. 세액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세액 공제 네네. 요건과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는 이제 뭐 육아나 출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휴직이나 사직을 하고 다시 이제 고용됐을 때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좀 바뀐 규정을 보면은 동일 회사가 아닌 동종 업종으로 다시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일정의 세액 공제를 사업주한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당사자들보다는 사업주에게. 네네, 그렇죠. 예.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지 이제 사업주들도 이제 그분들을 이제 고용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들이든가 우리 청년층을 좀 네네. 많이 고용하라라는 의미에서 네, 그런 혜택을 공제 주는 제도라고. 세액으로 한 15%에서 30%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건은 1년 이상 이전 업종에 종사를 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바뀐 부분이 이제 요 경력 단절 여성분이 이제 육아나 이런 문제로 출산이나 이제 사직을 했다가 2년 이상 지나서 예전에는 3년 이상 지나야 됐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부분이 2년 이상 지난 다음에 다시 동종 업종으로 취직을 하면은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연말 정산 1월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연말 정산이 있어서 네. 뭐 작년하고 좀 달라지는 게 좀 있습니까? 변경된 게?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많이 있지는 않고요. 네. 이제 뭐 요새는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국세 쪽에 자동으로 지금 다 자료들이 올라가 있어서 그 부분 잘 검토하시고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올해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신용카드 세액 공제인데 그 전년보다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100만 원 한도로 좀 더 신용카드 사용 세액 공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100만 원만요? 네, 100만 원 한도로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2022년 이민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알아봤습니다. 한상영 세무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원주빵, 꽁두리빵을 개발합니다.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원주 특산품을 원료로 하는 꽁두리빵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꽁두리빵 어떤 빵인가요?
네, 원주시가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을 더 알리기 위해 꽁드리빵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치악산 복숭아잼, 조원 밤고구마, 토토미쌀을 활용해 레시피를 개발 중인데요. 춘천 감자빵이나 경주 황남빵처럼 지역 재료를 활용한 빵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에는 원주를 대표하는 먹거리가 없었는데요. 원주 농업기술센터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간현 관광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점점 많은 관광객들이 원주를 찾고 있는 만큼 원주시만의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기술 지원 사업 공모에 지원했는데요.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2022년부터 23년까지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꽁드리빵을 이번 7월까지 개발해 연말이면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 판매될 예정인데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김소현 생활지원팀장 이야기입니다. 지역에 이제 대표하는 관광 먹거리, 그러니까 이제 손쉽게 원주에 오셔서 사갈 수 있고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관광 먹거리 상품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 생각을 했고요. 작년도에 그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이란 사업이 이제 공모가 있었는데요. 그 공모를 통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꽁드리가 원주 지역의 그 캐릭터, 요즘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래서 그 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꽁드리 빵으로 저희 그 즉석빵 같은 거를 좀 판매를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 가면은 왜 그 지역만의 그런 모양들을 많이 그 빵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베이커리를 한 6, 7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꽁드리빵이 왜 꽁드리빵인가 했더니 치악산 꽁을 상징해서 이제 꽁드리빵을 이름을 부여하게 됐는데, 꽁드리빵을 판매할 가게도 생산 농가를 현재 모집 중이라고요? 네, 현재 꽁드리빵을 생산할 농가와 판매 가게를 모집 중입니다. 1월 28일까지가 신청 기간인데요. 코로나로 설명회가 취소되면서 홍보가 널리 되지 못해 모르고 있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가공품 생산이 가능한 농업법인과 2인 이상의 농가, 제조 가능한 생산자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꽁드리빵의 재료인 토토미쌀과 조원 밤고구마, 치악산 잡곡, 치악산 복숭아를 활용해 쌀 베이커리를 만들기 위한 생산시설을 모집하고 원주시가 업소당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달 28일 금요일까지 농업인 상담소나 농촌자원과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지정면 소금산 그랜드밸리 단지 내 카페와 빵집 중 꽁드리빵을 판매할 가게를 모집 중입니다.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한 가게당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김소현 생활지원팀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2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4억 원의 예산과 내년에 이제 6억 원의 예산으로 총 10억 원이 투입이 돼서 저희 지역만의 그 좀 차별성 있는 관광 먹거리 개발을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지역 그 주민분들의 많은 그런 그 관심이 사실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먹거리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그 좀 선호 조사를 그 반드시 좀 그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에 그 맘카페들이 한 3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조를 또 얻어서 선호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 관심과 또 격려, 또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꽁드리빵은 언제쯤 출시될 예정인가요? 네, 올해 7월까지 레시피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생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단순 상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는 꽁드리빵을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생산 업체와 판매장을 확보한 후 연말에는 맘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품평회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맛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지역 음식을 활용한 밀키트도 함께 출시됩니다.
원주시는 과거에 토토미 닭강정을 판매하기도 했고 원주 복숭아빵을 출시했지만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농가의 참여도 중요한데요. 이번 꽁드리빵이 원주시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예. 원주의 대표 음식 또 간식 모두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이번 꽁드리 빵만큼은 꼭 성공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의 대표적인 사액 서원 중 하나인 원주 칠봉서원이 최근 복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지난번에 듣다 말았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박광식 팀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광식입니다. 네. 자, 오늘은 상태가 좋습니다. 네. 우선 복원사업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봉서원은 조선 중기에 창건된 교육시설입니다. 운곡 원천석, 항제 정종영, 구암 한백겸, 관란 언어선생의 충절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추모시설인데요. 근데 그 강원도 4대 사액서원 중에 하나였는데 조선 고종 때 서원 철폐령으로 회철돼서 지금까지 잘 남아있던 시설들이 없어지게 되었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1997년부터 강원의 얼 선양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칠봉서원을 복원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토지 소유주랑 잘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토지 소유주랑 협의를 하고 연구조사라든가 발굴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또 저희가 다양한 칠봉서원에 대한 그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운영이 돼서 2019년도에 이제 강원도 기념물 제91호로 지정을 받았고 저희가 2020년에는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주랑 협의를 완료해서 회철된 지 150년 만인 2021년부터 복원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뭐 거의 20여 년 넘게 아주 네, 추진됐던 사업이 이제 수건 사업이 해결된 상황인데 네. 칠봉선 복원사업 현장이 공개됐다고 들었습니다. 복원은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되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2021년 작년부터 이제 복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뭐 여러 차례 저희가 현장 공개를 계획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차례 그 계획들이 이제 뒤로 미뤄지다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 현장에 대한 그 복원 사업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칠봉선 저희가 발굴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서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부를 했던 강당터랑 그리고 선현을 모셨던 사당터가 가장 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선생님들도 여기는 복원을 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다라는 다 의견의 일치를 보게 돼서 우선 이제 복원이 원활한 사당이라든가 강당에 대해서 복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당은 크기가 규모 정도가 보면은 정면 3칸에 측면 2칸 정도 되는 건물로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평 정도 되는 규모고요. 강당은 정면 5칸에 측면 2칸, 지금으로 말하면 한 18평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강당하고 사당하고 여기에 진입하는 사주문 그 정도를 복원을 해서 저희가 2022년 3월까지 복원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까지는 진입하는 공간인 진입로를 다 마무리해서 1차적으로 복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올해는 그럼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터만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은 터에다가 이제 복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느 지역인가요, 그러면? 칠봉이 호저면에 있습니다. 호저면에 칠봉 유원지라고 잘 아시는 그래서 그 칠봉 유원지 또 그
같은 명칭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봉서원하고. 예. 칠봉서원은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의 역할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역사적으로는 어떤 가치를 좀 지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선의 통치 이념이 유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좋은 통치 시스템이 잘 유지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통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료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되면서 바로 이제 지방의 공교육기관인 향교를 전국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공교육 시스템이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사립교육기관이 있어서 그 공교육으로 미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 이제 중기 정도가 되면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되나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사교육 기관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처음 서원이 만들어진 것은 조선시대 때 이제 중기에 주세궁이라는 사람이 백운동 서원을 지금으로 가면 영주의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사교육 기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원주의 칠봉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선 광해군 때 처음 이제 지방의 유림들이 뜻을 모아서 교육기관을 만들고 국가적인 공인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익서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유지가 되다가 현종 때 이제 사익서원이 되는데 이게 잘 유지가 되다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종 때 이제 서원 철폐령으로 인해서 철폐가 돼서 한 200년간 유지가 되다가 철폐된 지 150년 만에 다시 복원을 하게 되는 그런 경과를 겪게 돼서 4대 사익서원 중에는 처음 복원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원주와 문화적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아주 상징적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 박광식 팀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